불타버린 집, 살아남은 가족을 향한 끝나지 않은 공포. 서울에서 어민숙 주변에 있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이는 시력을 잃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사고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이 모든 단서를 재검토한 결과 이 모든 사건이 어민숙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소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5월의 여름 어느 날 황 씨의 아들과 어민숙이 한바에서 만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민숙은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여성으로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어민숙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으며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후 어민숙은 황 씨의 아들에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며느리를 보게 된 황 씨는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반년이 조금 넘자 황 씨는 아들이 계단에서 떨어져 꼬리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황 씨는 어민숙이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였고 건강이 점차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 황 씨는 며느리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일들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막대한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상처들이 생기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 혼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전처럼 의사소통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건강했던 젊은 아들이 작은 부상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전원을 준비하던 중 며느리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는 황 씨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화 내용에 따르면 치료 도중 감염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황 씨는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자신이 임신 중이며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던 중 황 씨는 며느리 어민숙이 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가 그녀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는 황 씨를 소름 돋게 했으며 특히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사망한 일을 떠올렸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바로 어민숙이었고 황 씨는 며느리가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민숙의 슬퍼하는 얼굴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의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 동안 어민숙이 정성을 다해 간호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를 비난하는 것이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어민숙은 자신의 부모님이 그립다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 뒤에는 어민숙이 다시금 잔혹한 행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보험 회사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어머니와 형제를 위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수익자는 동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주사기로 어머니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했습니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음모를 꾸몄고 이번에는 고농도의 염산을 사용해 오빠의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민숙은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독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동생은 고열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어민숙은 동생이 병약해지고 경계를 풀고 있는 틈을 타 그의 링거 주사기에 알 수 없는 물질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병원 의사들이 이를 즉시 발견하고 치료를 진행해 동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의 집을 몰래 팔아버렸고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집을 판 후에도 어민숙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 집을 낮은 가격에 임대하여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 집주인이 조기 입주를 요구하자 어민숙은 또 다른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모두를 혼수 상태에 빠뜨린 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녀의 오빠가 제때 깨어나 동생을 구출하고 함께 집을 빠져나와 가족이 참혹한 비극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었고 어민숙과 그녀의 딸은 거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예전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했던 장 씨를 찾아갔습니다. 장 씨는 망설였지만 어린 아이를 보고 거절할 수 없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어민숙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에 화가 난 어민숙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2월의 한밤중 어민숙은 장 씨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장 씨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화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두 가족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민숙은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범죄로 빠져들었습니다. 약 1년 후 어민숙은 우연히 한 부유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재산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에게 접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어민숙이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2월 17일 어민숙의 딸이 집에서 계단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딸의 죽음은 어민숙에게 큰 보상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구입했으며 이는 남편과의 잦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딸의 죽음은 어민숙에게 또 다른 돈벌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보험사에서 남편 명의로 큰 금액의 보험 계약 4건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유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약들을 남편에게 먹여 그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자 어민숙은 그를 여러 번 학대하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가짜 사고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로 인한 보상금이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어민숙은 남편의 눈꺼풀을 바늘로 찔러 한쪽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이 끔찍한 상처로 인해 그녀는 두 번째로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남편에 대한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끓는 물을 사용해 남편의 피부를 심하게 화상 입혔으며 남편을 정신병자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혼란스럽고 분노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그가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었고 어민숙은 헌신적인 아내로서 남편을 돌보는 역할을 완벽히 연기했습니다. 1년 동안 어민숙은 3번이나 남편을 칼로 찔렀고 결국 남편은 이러한 상처들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조차 어민숙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악랄한 계획을 계속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보험사 간 정보 공유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 점이 어민숙에게는 사기를 계속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총 5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챙겼으며 이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 대부분은 어민숙이 사치스러운 물품을 구매하거나 낭비적인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었고, 소량만이 가족 구성원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긴 시간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던 어민숙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도주 중에도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법적 위기를 피할 수 있을 이상적인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대는 신뢰가 믿는 외모를 가진 젊은 남성으로 자연스럽게 어민숙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민숙은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그의 도움으로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성이 사실 경찰의 지시를 받은 잠입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민숙을 감시하고 접근하기 위해 철저히 훈련된 경찰이었으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그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그에 의해 기록되었고 경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민숙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녀가 완전히 그 남성을 신뢰하게 된 순간 경찰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체포되어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저질러온 모든 범죄에 대해 직면해야 했습니다. 체포된 순간에도 어민숙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사회를 경악하게 했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두려움이나 후회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민숙의 변호사는 그녀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가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어민숙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민숙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측정하는 테스트에 참여했을 때 그녀가 기록한 결과는 심리학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중까지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테스트에서 전례 없는 4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유사한 테스트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점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인 유영철은 최소 19명의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같은 테스트에서 28점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는 어민숙의 위험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유영철이 냉혹한 살인마로 알려져 있지만 어민숙의 점수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녀의 위험성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민숙이 단순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잔인하고 무감각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테스트는 단순히 사회적 상황에서의 무감각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느끼는 후회나 죄책감의 정도까지 측정합니다. 어민숙은 완벽한 점수를 기록하며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혀 후회하지 않는 무서운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잔혹하고 치밀한 행위들은 이러한 결과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어민숙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사건에서 비정하고 계획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잔혹성과 냉혈함은 그녀를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사례로 만들었으며 그녀를 알게 된 모든 이들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민숙이 주장한 심리적 문제와 건강 상태에 대한 변호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녀의 범죄 행위가 보여준 잔혹함과 치밀함은 그러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긴 재판 끝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민숙에게 감형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모든 증거와 진술, 특히 심리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내려졌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민숙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가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시설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잔혹성은 법원이 관용을 베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엄인숙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결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차분한 태도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녀의 냉정함과 무감각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판결이 엄인숙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창기 사건의 한 부분을 종결지었지만 잔혹함을 지닌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커다란 질문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사건 소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